잘 나가는 그들에겐 특별한 안목이 있다. CEO들의 통찰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재민촉 스페셜 CEO 인사이트로 인사드립니다. 코스닥은 단순한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기업으로 성장하고 가능성이 자본을 만나서 현실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코스닥의 성장은 한 국가의 경제를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로 끌어올리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천스닥에 진입한 흐름은 반가운 모습이죠.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그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의 CEO 코스닥협회 이동훈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회장님 모셨으니까 이 주식시장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6천까지도 돌파를 했었고요. 네. 뭐 요즘이야 이제 대외 정세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이 시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리 자본시장의 오랜 수건이었죠. 코스피 뭐 5천, 6천 네. 뭐 이런 돌파는 사실 우리 증시가 체급을 바꾸는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 지수라는 그 측면의 숫자보다는 그 바탕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깔려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네. 제가 판단하기엔 이 지수를 끌어올린 원동력을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인식이 돼서 효과를 발휘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내 기관과 외국 자본들이 국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장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데, AI 어떤 산업이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업사이클링 되면서 대형주로 그 수혜가 들어가는 그런 3가지의 가장 큰 원인들이 네. 믹스가 돼서 지금 우리의 지금 지수가 그렇게 돌파가 됐다고 보는데, 예. 사실은 이런 그 체급 변경에 되는 거는 단순히 그런 요인들만 되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대형주 위주로의 어떤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성장이 코스닥까지 온기가 퍼져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골고루 발달하면서 이런 큰 우리나라 그 경제의 어떤 큰 사이클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 결국에는 진정한 어떤 지수의 효과 이런 거를 누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뭐 우리나라 경제의 몸통이라 그러면, 코스닥은 우리 경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그 코스피 지수에 올라간 것만큼 지금은 코스닥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야 될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뭐 정책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코스피부터 코스닥까지 이제 시장 전망, 이제 현황 시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닥 협회장이시니까 네. 일단 코스닥 지수도 꽤 올랐어요. 네. 4년 만에 이제 천스닥을 이제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2부 리그가 아니냐, 네, 이제 네. 잠시 좀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냐, 네. 이런 인식이 있을 정도로 아직은 좀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인식도 있고요. 네, 네. 하지만 코스닥 협회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코스닥에는 어떤 기업들이 모여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거는 사실 늘 듣는 네. 가슴 아픈 말입니다. 예, 코스닥이 뭐 2부 리그 아니냐, 또는 뭐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평가를 받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근데 구조적인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네. 그 첫 번째는
이 스케일업 정책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주로 벤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상장을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공한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막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여건이 좋은 네. 코스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 배경이 그렇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이 한국 거래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증권거래소 시장입니다. 예. 그러면은 코스닥에 있는 우수한 기업이 뭐 어떤 프리미어 가치를 받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 주머니에 있던 기업이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뭐 막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성공한 기업 입장에서는 네. 좀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코스피로 이전하는 뭐 일종의 엑소더스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나스닥을 보면은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훌륭한 회사들이 뭐 뉴욕 증권거래소로 옮긴다는 말은 못 들어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나스닥 자체가 그런 혁신 시장들을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기업들이 거기서 혁신을 일으키고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 역시 이런 혁신적인 무대를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OECD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R&D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된 R&D의 어쨌든 결과물을 우리가 사업으로 또는 경제적인 효과로 일으켜내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투자 자본들이 활성화돼서 결국엔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혁신 투자가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뭐 AI라든가 바이오 또는 딥테크 이런 기업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혁신의 본 무대이면서 네. 한국 경제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서 코스닥이 1000스닥을 돌파를 했었잖아요. 네. 그 저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수가 1000 돌파한 거는 거의 4년 만에 예. 이제 1000을 돌파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이라는 지수를 돌파할 때는 우리가 현재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그런 중동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금리 문제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뚫고 네. 이 지수 1000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체질이 바뀌고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1000스닥이라는 거는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3000으로 가기 위한 어쨌든 징검다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 지금 1000이라는 숫자도 과거 그 IT 버블이 있었을 때 물론 버블입니다만 그때 고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하지만 뭐 최근에 어쨌든 뭐 그 ETF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테마주라든가 이런 쏠림 현상이 아직까지는 영향이 있어서 네. 조금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은 뭐 현재의 어떤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00은 일종의 스타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3000까지 갈 텐데 예.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스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네네. 앞으로 갈 때가 더 많다. 네네. 이런 입장이시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그 수급을 좀 보면 네. 기관 투자가 좀 적다는 점이 아쉽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아서 맞습니다. 더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네.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일관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약 개인 주주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단타 위주의 어떤 그 거래가 많아서 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인 그 장기 자본을 조달받기에는 좀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그 시장에 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연기금 같은 장기 자금이 들어와서 탄탄히 바닥을 받쳐줘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연기금 투자가 이제 코스닥의 뭐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변동성의 완충 장치입니다. 이 연기금은 이제 철저하게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일 때 든든한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량 기업의 선별과 재평가입니다. 연기금이 투자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기 때문에 네. 연기금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단순한 뭐 테마주라든가 어떤 그 뭐 쏠림에 흔들리지 않고 우량 기업들이 어쨌든 재평가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닥 3천을 향한 기초 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공적 자금이 든든하게 이제 밑바닥을 받쳐 주어야만 코스닥 3천 시대가 돼도 단기적으로 유동성 장세로 끝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지속적인 어떤 그 안정적인 레벨로 굳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 투자야말로 우리나라 전체 그 증시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코스닥 3천까지 이제 바라보려면 일단 연기금, 네. 기관의 투자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코스닥 3천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방향성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필수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산업이나 우리 뭐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제입니다. 규제. 그 규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규제들이 있는데 예. 그것들이 실제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규제, 유연한 규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도 이제 코스닥을 상장하려다가 좀 네. 머뭇거리는 기업인들을 보면 오히려 상장을 하면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안 하는 게 더 낫더라. 네, 이제 네. 이런 인식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코스닥에 와서 보니 이 규제라는 거는 반드시 체급별로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네. 코스피는 대기업 위주의 어쨌든 그 회사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코스피는 중소기업과 예. 벤처기업이 약 70% 이상인 소규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체급이 완전히 다른 기업들인데 지금은 이 규제 환경은 이 체급이 완전히 다른 기업들한테 똑같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라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이게 글로벌 무대에서 막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총각을 다투면서 네.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귀중한 시간하고 자금이 그런 규제를 대응하는데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은 코스피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에는 자사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쨌든 재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다양한 분야들도. 용도가 있는데 예. 그것을 지금 일괄적으로 소각을 하다 보니 뭐 정부 정책의 원래 목표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밸류가 올라가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네. 사실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단타 위주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 자사주를 소각한다 해서 그게 주가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이냐면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은 그
그동안 현금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회사로 캐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가 코스피나 코스닥 똑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어떤 차별을 두고 그런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은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산 규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 규모가 뭐 1,000억 이상, 5,000억 이상은 이런 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 투자라든가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시설 투자를 한 다음에 그것이 매출이나 이익으로 돌아올라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투자는 많이 해서 자산은 많은데 매출에서 이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코스닥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상장사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예. 코스피와 똑같이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좀 불합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나냐? 예. 미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은 매출액이 10억 달러 미만인 뭐 이제 신흥 성장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이런 제도를 면제를 해줘요. 그것도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규제를 차등화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이 1억 달러 이하면 아예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매출 제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운영을 하는데 네. 왜 우리는 이렇게 일관적이고 좀 어떤 좀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가?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산 규제가 아니라 매출 위주 구조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그 획일적이 아니라 기업의 체급과 어떤 성장 단계 이런 것에 맞춰서 유연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협회장님께서는 이공계 분야에서 특히 요새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소부장 중에 네네. 이제 예. 소재 부품 산업의 CEO를 요즘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이 코스닥을 바라보는데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제가 이제 뭐 이공계 출신이자 창업자로서 이제 시간을 보내왔는데 네. 제가 경험을 해보니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제 숫자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연구, 그 다음에 개발, 사업화 공정 그리고 산업화까지를 해보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가 생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의 이제 숫자만 보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어떤 기술의 태동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직접 양산 라인에서 그 라인이 돌아가서 그래서 성공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면은 그 재무제표에 매출 한 줄이 나올 때까지 그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는 예. 뼈아픈 실패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코스닥 기업을 볼 때 당장의 단기 실적보다는 공정의 깊이, 그다음에 뭐 조직의 단단함, 그리고 기술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풀고 있나 이제 이런 거를 먼저 좀 보게 되더라고요.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획일적인 규제가 창업가의 혁신 의지를 어떻게 꺾는지 그리고 누구보다 깊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협회장으로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업 상속이라든가 이런 경영권 보호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발언을 한 이유가 이런 우리 창업가들이 그런 그 기술 개발 이외에 어떤 다른 요인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것을 뭐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이제 16대 코스닥 협회장을 네. 하시고 이제 2년 차를 맞으셨어요.
이 벤처 기업들 중에서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는 이 코스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꿈의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네.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무대가 될 건데 네. 상장을 원하는 이 창업가들에게 협회장으로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창업 후에서 코스닥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14년 정도 14년이요? 네,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기술 기업은 그거보다 좀 빠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조를 기반으로 둔 경우에는 그야말로 14년 동안 이제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좀 버텨야 되는 거죠. 기술력 하나로 이제 버티던 시절을 넘어서 네. 투명한 지배구조, 그다음에 주주 환원, 어떤 무거운 사회적 책임까지 증명을 해야 하는 진짜 냉혹한 시험대이자 뭐 또 다른 고행의 시작입니다. 또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서 되군요. 예, 그런 엄중한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네. 좀 뜨거운 기업가 정신을 네. 끝까지 밀어붙여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협회장님의 인사이트를 묻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코스닥 3000 시대 네. 올 거라고는 하셨는데 그 봄이 언제쯤 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모든 그 건물을 지을 때는 화려한 그 외관보다는 네. 기초 공사와 뼈대가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그동안 우리 코스닥의 구조는 외풍에 취약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데 밸류업 정책을 필두로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코스닥의 독립성 강화, 또 한계 기업을 속아내는 그 상장 폐지 제도 손질까지 시장의 그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모든 정책은 발의 후에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통상 뭐 대부분의 정책이 6개월에서 1년 뒤쯤에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 시차가 끝나고 정책 효과가 숫자로 증명되는 시기가 오면은 아마 그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스닥 3000 시대를 여는 어떤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데 이후에 뭐 기업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생산적 금융이 모험적 자본으로 통해서 혁신 기업에 수혈이 된다 그러면 이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또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든든하게 뒷받침 준다 그러면은 3000 뭐 따뜻한 봄, 뜨거운 봄 뭐는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코스닥은 옛날의 코스닥이 아니다. 이제 네. 완전히 체질도 바뀌고 아주 튼튼한 새로운 장이 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이제 협회장님께서 상승장을 뜻하는 빨간 색깔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네, 이거 제가 상장할 때 사던 넥타이입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기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기운이 있는 넥타이였네요. 예, 이 좋은 기운을 힘입어서 네. 코스닥이 3000 시대 이제 초보분 왔다고 하셨으니까 네. 뜨거운 여름까지도 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훈 코스닥 협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